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강의의 주 목적은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와 모고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장에서 받는 건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제 답안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타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 쟁점을 잡았을 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과실치상이라는 쟁점이 잡힌다 그러면 과실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세세한 답안에서 쟁점을 구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암기장을 하나 내드렸는데 암기장은 수업을 나가면서 미리 좀 한번 보고 이론을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요.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암기장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암기장이 있으면 별도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암기장을 좀 펴보시죠. 예. 어찌 보면 이번이 기본 강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기장에서 적어도 그 기존의 기출 문제에 한 번이라도 등장했다라든지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줄여들 거 줄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변사기와 관련해서 쟁점이 이제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소위 말하는 학판검이 다 들어가 있는 풀텍스트 문제로 자기가 외우고 있다가 이제 논고형 문장으로 줄여서 한두 줄 명제 처리하는 이제 그 방법을 사실상 변사기를 보면서 줄여나가는 그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기로 한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례풀이의 방법인데요. 다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체별로 나눠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행위별로 나눠서 하는 거, 이렇게 답안 2개 쓰는 방법이 크게 있어요. 그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형법은 행위를 놓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행위냐? 구, 위, 책.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위 책 같은 경우에, 유법성 책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는데, 강론에서 문제되는 건 이 행위를 어떤 구성 요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사실. 여러 가지 행위가 이어지잖아요. 뭐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다음날 돌아와서 또다시 뭐 무기를 가지고 A를 죽였다 결국엔. 행위가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흡수관계에 있는 이런 행위들을 잡아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 문제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범은 공동정범이다, 아니면 합동범이다, 이런 게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 빼고요. 정범부터 먼저 논하는 거 아실 겁니다. 정범의 구의책을 논한 다음에 가담 형태인데요. 꼭 여기서 언급해야 될 건 가담 형태입니다. 형태. 예. 교사냐 방주냐, 간접정범이냐. 그 다음에 가담 형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33조 신문 문제예요. 신문 문제. 주체에 대한. 그렇죠. 개별화되잖아요. 2개만 좀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례가 나오게 되면 주체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 행위별로도 마찬가지. 행위에는 우리가 뭐 결과범, 뭐 위헌범 이런 거 마찬가지로 행위 대상의 객체를 중심으로 봐도 됩니다. B에 대한 죄체, A에 대한 죄체, 이렇게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그 저희가 공통분모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공통분모를 뽑아내듯이 목차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 이 정도로 하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할게. 아주 기본적인 틀이죠. 한번 스크린 하듯이 그 암기장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쟁점이 보안처분과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사례 시간에 갑자기 왜 암기장 하냐 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뭐 따로 기본서를 읽으시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순환 들어가면 진모도 할 거고, 그래가 이 합쳐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순환 때도 계속 반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이에 이제 3개년 판례도 들어갈 거니까 지금 눈이라도 한번 안 봐두면 또 언제 보겠어요, 이걸 또. 보안처분과 소급표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나올 일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안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 입장만
보호관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례율을 갖는 거니까 소급형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소송법 규정의 변경이 되면 이게 소급형 금지원칙이 적용되겠느냐 안 된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줄거진 부분 위에 죄형법정주의는 행시범죄에 의한 범죄의 구성 여부에 대한 원칙이고 시효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급형 금지원칙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그걸 적용하면서 타당하겠다. 그나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판례 변경과 소급형 금지원칙이에요. 판례 변경, 소급형 금지원칙.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득점 포인트는 조문을 적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형법 1조 1항에 범죄 성립, 행시 법률이라도 아니면 그냥 조문이라도 꼭 그럼 판례 법률 아니잖아. 이런 쟁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는. 그래서 판례가 사후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소급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목차로 그냥 뽑는 거. 목차로 판례 변경 소급금지원칙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이게 나와봐야 5점 이상 나오겠어요. 그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로 그 줄쳐진 부분은 논거 따서 하고요. 판례는 소급형 긍정설 입장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풀이 이 변사기 관계하면서 아주 좋은 점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학설을 적지 말고 어떤 건 판례 논거를 적고 어떤 판례 결론을 적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여기 쟁점이 되지 않는 거,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언급만 하고 결론만 내는 거고요.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쟁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겁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긍정설 입장이다, 부정설 입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적으면 돼요. 그렇지만 판례 논거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판례다. 그러면 그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골라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 그냥 소표 긍정설이다라고 하는 건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입장을 하나만 취해주면 돼요.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 아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또 뭐 그때 보면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형 금지 원칙 적용 부정함이 타당하다.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냥 치고 가는 쟁점이에요. 그죠? 판례가 변경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객관식용입니다. 다 객관식용이고 그런데 뭐 줄거진 부분 중에 보면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뭐 친고죄 같은 경우에 주관적 고소 주관적 불가능 원칙 이건 그 기록형으로도 그냥 변형될 수 있는 문제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적용 범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최신 판례로 이제 바뀌었던 건 다 아실 거예요. 판례 같은 경우에 법령 변경은 우리 기록형 문제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죠?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에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들을 다 없애고 액면가 그대로 거기 이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꺽쇠분문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률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두 줄로 이제 혹시 사례에 나오면 사례로 다 포섭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답안 쓸 때 이거밖에 더 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두 줄을 좀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출이 돼서 사례에서 우리 기록에서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뭐 거의 보면 예상 문제였잖아요. 그 문미께서 작년 그 상계전 판례 보면 이 판례를 가지고 기록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구성을 했더라고요. 마치 설계도를 보고 쓴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기록형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례로 나오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이거는. 근데 나온다 그러면 판례 변경을 통해, 그러니까 법률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럼 결국엔 우리가 사례에서 잡아가야 될 쟁점 길게 쓸 것도 없고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률 변경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10페이지에 그 판례는 여러분들 익숙한 걸 거예요. 근데 이걸 암기장에 실어놓고 좀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총론부에서 사실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총론부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
뭐 법인의 범죄 능력 이런 거 몇 개 나오는 건데 이건 객관식 문제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좀 봐두자는 겁니다. 형법 5조 6조 각 규정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죄를 범한 때 속인 이건 알잖아요, 그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죠? 보호주의, 세계주의에서 보호주의에 적용되는 건데 5조 6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 이것만 그냥 눈에 발라두시면 됩니다. 혹시 나오면 5조 6조고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2번 좀 보시면요. 7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객관식 요기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5조 6조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조 1호 내지 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5조 1호 내지 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이때는 이런 걸 말한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해 놓으시고 사례 객관식 한번 볼 때 볼 수 있을 테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굳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인의 범죄 능력이에요. 한번 쉽게 난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문제로도 만들어 드리는 건데 판례 같은 경우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그렇죠. 민사상으로 법인은 다만 사법상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이 없다. 이 판례가 이 두 줄을 다 적어서 답안에 적어주면 좋겠지만 판례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명제 처리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거의 확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이 많이 잡힐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암기죠. 그냥 따지지 말고 법인 판례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한다. 논거 하나만 들어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논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문, 우리 양벌규정 조문 이게 교수님들 그 사례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의 처벌, 근데 조문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처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걸 타고 와야 됩니다. 다시요. 범죄 능력은 없는데 부정되잖아요. 그런데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럴 때 법인 처벌 근거가 도대체 뭐니라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벌 능력에 보면 판례는 이거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연인만 책임을 지는 거다. 형벌 능력만 긍정하는 거다. 이거는 범죄 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항이 있으면 형벌 능력은 인정된다. 그래서 마지막 12페이지 가봐요. 논거는 딱 이것만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법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균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형벌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벌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법인의 범죄 능력은 없는데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양벌 규정을 통해서 인정한다. 그럼 도대체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요 내용이 가장 많이 써야 될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면책 조항이 없는 양벌 규정을 주면서 사례를 구성한 거예요. 결국에 그거는. 그래서 근거는 이 밑에 따라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 책임서 따라서 위에 참 선임 감독의 책임도 없는 법인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요 내용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죄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니까 헌법 위반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 문제는 아니지만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거 왕왕 이제 조문 해석할 때도 꼭 필요한 건데 양벌 규정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 그러니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양벌 규정 기능을 업무 주체 처벌 기능 그리고 사실상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객관식 징후로 한번 구성될 수는 있어요. 그죠? 행위자를 벌한다라고 하면 원래 법인 벌인데 행위자를 벌하니까 개인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범자 확대가 되고 또 행위자인 업무 주체에 대해서 이거 법인도 처벌하니까 처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만 새기면 되고 혹시 문제 5점짜리 정도 나올 건데 나온다 그러면 면책 조항이 있어서 사안 포섭하는 문제로 상담 관리주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그냥 한두 줄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아예 사례 줄 거예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부작위범이 나오게 되면 요 목차 한 번만 구성하시면 돼요. 봐봐요. 모든 범죄 구성 요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면 들으시면 되고 범죄는 객관과 주관으로 구성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와 목차 3개 나와 있어요.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거 밑에 거 빠뜨리지 말자라고 좀 강조 드립니다. 사례에서 나오면 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법성과 책임이 이건 조각사유로 보는 거니까 없으면 없다라는 정도로 해서 죄책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사례에서 이렇게 보죠. 죄책을 물어보죠. 죄책. 그리고 책임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책임까지. 그래서 구성요건으로 들어가서 구성요건적 1번 구성요건적 부작위와 결과,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기소 이 세 개는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쟁점으로 언급하던 세 개를 나열하면서 이 중에서 뭐가 문제된다 라고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면 공통요건으로는 구성적 상황, 구성적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행하는 걸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성교에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서 실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뭐 정의를 쓰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은 당연히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정령의 동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움직이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5개 요소를 꼭 기억하셔서 어느 하나로 빠뜨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이에요. 이건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길게 적을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보라매 공원 사건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잖아요. 인공호흡이 떼서 다른 데 붙였을 때 한편으로는 호흡기 중단을 시켰으니까 부작위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적극적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례군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설은 이런 학설은 언급만 해줘도 돼요. 보충관계설, 에너지 투입설, 비난 중점설이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 근데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이르렀다면 자기다. 그리고 뒤에 거, 이건 객관식 용어로 OX로 붙이는데, 자기에 의해서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하는 점에 주목해서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어졌다고 해서 부작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판례 5번 봐봐요. 다시 밑에 와서. 이거 두 줄을 다 외우시면 좋고, 이게 바로 사안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불합리공 사건 같은 게 입대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판례라고 언급할 필요도 없이, 갑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B의 생명이라는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B의 생명을 침해했다라고 그냥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다. 보니까 10점이에요. 10점인데 밑에 부작위범 쟁점 요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쟁점들을 쓸 게 한 3개가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 자기 부작위를 써야 되는데 3줄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배점 대비 딱 3줄만 써서 판례로 사안포섭하는 겁니다. 학판법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보시죠. 기출문제가 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암기장을 하는 것 최소한의 암기만 좀 걸러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도 좀 할 겸. 그래서 그렇다면 농구 하나는 우리가 좀 챙기고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4페이지 가보면 그런 학설이 있는데 자기와 부작위 구별을 행태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비난 중점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부작위는 자기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에 있다. 이 보충설이 이게 학설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보충설에 따라서 부작위는 자기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것은 비난 중점설에 따라서 어디에 더 자기냐 부작위의 평가를 더 둘 것이냐 이 정도로 농구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별표 3개 쳐놓는 부분에서는 이건 뭐냐면 그냥 판례 문구들을 우리가 쓰는 거에 아까도 있잖아. 구성요건 상황 앞에 우리 목차를 봐봐요.
목차에서 구성적 상황, 부작위, 개별행위 가능성, 기본 이 구성 요건을 그냥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해도 좋아요. 판례의 문구니까 한 번만 봐드리면 부작위가 형법적 부작위 요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호법익 주체에게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적 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개별 행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밑에는 이것도 판례 마찬가지죠. 보증인적 지위 부진정 부작위만의 특유 요건에서 1, 2, 3 나옵니다. 1. 보호 능력이 없고 2. 법적 자기 의무가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3. 사태를 지배할 수 있어서 밑에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 동등한 형법적 가치 가지는 것. 부진정 부작위범을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사기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판례에 이렇게 그냥 뽑아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에서 보는 것처럼 뭐 형식절, 실질설, 뭐 어디가 근거 이런 것들은 근거를 통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례 풀 때.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상 조리상 자기임을 기대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사례에서 이 요건을 뽑아내는 거라고요. 예전에 아주 길게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형식, 실질 따지고 어디에 나온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먼저 뭐 같이 선행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의무가 파생, 이거 우리 그렇게 못 적어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단어나 이런 논거들을 통해 가지고 나 다 알고 있어요를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5페이지 가시면 자 고의 같은 경우에는 빠뜨리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사례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이런 고의 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A를 상해를 가했다. 뭐 특정 행위를 했다. 뭐 야구방망이를 들어갖고 머리를 때렸다. 근데 고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고의를 언급해줘야 되는 거고 상해 고의로라고 사례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확정된 거니까 가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그러니까 기록형에서 우리는 이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인정론을 하는 건데 사례용은 사실 인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 가공하면 안 됩니다. 사례 가공하면 딱 있는 그대로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의 고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우리가 용인설하고 똑같은 논리에 뒤집어져 있을 것 뿐입니다. 줄거진 부분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 이건 족하다. 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그냥 용인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서 포섭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논거 크게 갖고 갈 게 아니에요. 부작위범에서 만약에 고의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걸 써서 갖고 가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분 사례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거 뭐 죽음을 예상했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인데 보증인 의무란 요거는 좀 암기해둬서 보세요. 보증인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발생 방지 의무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답안을 칠 때 나 좀 있어 보여 하는 건 그러니까 보증인 의무가 있고 이게 아니라 보증인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발생 방지 의무인 보증인 의무는 이렇게 나가면 몇 줄 안 되지만 얘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보증인 지위 내지 보증인 의무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래? 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지위면 사실의 착오고 그렇죠? 의무면 법률의 착오로 갈 거다라는 건데 학설은 위법성 요소설과 구성요건 요소설 그 다음에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위법은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이분설이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하고 이분설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뭐 구성요건 부당하게 확대, 뭐 체계적으로 부당하다, 뭐 이러면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언급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명제 처리가 되는데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니까 사실의 착오다 이걸로 그냥 다 끊고 가도 돼. 이거는 만약에 사례에서 이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 안 줄 알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아들은 내가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구했다. 이 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길게 쓸 것 같으면 이게 보증인 의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보증인 즉지로 발생하는 결과 발생 의무인 보증인 의무에서 아들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증인 지위 구성요건.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사실의 착오가 된다. 그냥 명세 처리하시라고. 짧게 쓸 때는 그러니까 학설로 따지지 말고요.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니까 사실의 착오, 그리고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니까 법률의 착오,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점이 돼 있어 봐야 2점, 3점이에요. 5점 돼 있다고 해서 5점 어떻게 적어 이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거기서 보면 그래서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구성요건 요소라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된다.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니까 금지에 착오된다. 두 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하는 게 명제처리다. 이건 이거의 결론으로 그냥 우리가 법학에서는 우리 실정법 국가니까 조문, 판례가 해석한 조문, 이게 놓은 거잖아요. 그죠? 따지지 않는 거죠. 뭐 따지는 거 입법부에서 할 얘기고, 입법할 때. 그렇지만 우리 다 봤을 때 이런 것들도 과감한 명제 처리를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 조각된다. 요 두 개만 박아놓고 나면 나중에 살 찌우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리고 사례에서 이제 어떻게 현출되는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보시면요. 18조 조문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형소법은 조문을 일순환 때는 해드려요. 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형법은 강론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문들을 잘 적시를 하는데 총론도 조문 적시하세요 다. 뭐 어렵습니까? 그냥 형법 18조 이렇게 쳐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래서 형법 18조와 관련해서 자기 의무가 기초가 되는 보증인적 지위의 구체적 발생 근거가 뭐냐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형식, 실질 보는데 판례, 자기 의무는 법적 의미가 된다. 이것도 명제 처리했습니다.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무는 법적 의미가 되는데 이런 자기 의무는 법률행위, 선행위라는 경우 물론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는 있다. 명제 처리 외워두시고 이걸로 다양하게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실질설이 있으나 판례는 이렇다라고 해도 되고 사안에서 갑은 법률행위로 내지는 법률행위로 아니면 선행행위로 이러이러한 선행행위로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어서 보증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렇게 포섭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사례에서 쓰이는 아주 도구 개념입니다. 실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지금 말해드리는 거 다 종합해서 외워주시고 이제 어떻게 현출되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도 보셨고. 또 하나, 부작위 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위로 가담하는 것이 정범이니 공범이니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이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죠? 부작위로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판례 부작위만으로 줄거진 부분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그냥 이것도 명제 처리합니다. 정범설, 방조범설 있지만 자기 의무를 위반해서 정범의 범행을 방치했다는 부작위만으로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없어서 이거 판례 놓은 걸 내놓은 것처럼 따서 쓰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득점이 될 겁니다. 오히려 판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방조범설이다. 그러니까 논 거를 굳이 들고 싶다 그러면 부작위 범에게는 사건의 핵심 형상에 대한 현실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방조범설이 타당하다. 산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로 가담해서 방조다. 정범을 먼저 논하고 이제 방조를 언급하겠죠.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이게 이제 그 부진정 부작위 실계 착수시가 교과서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판례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를 보통 교과서에 이거 아들이 빠뜨렸는데 언제 실행이 착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빠지자마자 아니면 죽으려고 할 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만 두세요. 자기 의무자가 고의로 최초 구조 가능성 지났을 때, 두 번째 최후의 구조 가능성을 지났을 때, 세 번째 위험 중대됐을 때라는 건데 판례는 이 행위자가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기를 지체함으로써 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때 이럴 때를 자기 의무로 봅니다. 실행의 착수로. 그리고 밑에 모아놓은 것들은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돼 있잖아요.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은 줄거진 부분.
부진정 부작용은 하나의 요소인데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자기범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 방법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례가 크게 요구하지 않는데 혹시 답안에 나오게 되면 결과범위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살인자는 그죠? 판례는 그냥 살인 부작위로 살인 나오면 돼요. 그 동가치가 있다라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사례에서는 이게 평가해줘야 돼요, 평가. 그래서 이러면 행위적인 동가치성이 있다. 행위적인 동가치성을 쓸 때, 그러니까 구부작위를 할게 구성요건, 부작위, 개별행위 가능성,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의 특유 요건인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의 묵차에 내려갔을 때 이 내용을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요, 부작위와 인과관계. 요것도 암기해두세요. 지금 인과관계 들어갈 건데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마치 합법적 대체 이론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부작위는 과실과 형태가 동일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기임을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서 인과관계 있다. 아까 한번 묵차 떠올려 보세요. 부작위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언급은 해줘야 된다. 언급은. 나 근데 언급하고 싶은데 좀 매끈하게 언급하고 싶어. 이게 도구 개념이잖아요. 암기해 두시면 되잖아요. 이런 건.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서 사례에서. 5번도 이것도 그냥 도구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서. 그리고 6번도 거의 암기사항이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있잖아요. 부작위범 사이에. 그리고 도로교통법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미신고 이런 것들 부작위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명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명제 처리예요. 4는 공통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어서 내지는 공통으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없어서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앞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한 쟁점은 잡혀요. 자기범의 범행에 부작위로 가담했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물어보는 것 같아. 이게 도라미 공원 사건 같은 경우에 뒤에서 뭐 가담했다 이런 쟁점이 잡히면 길게 적는데 그냥 뻔한 쟁점이다라고 보이면 밑에 줄거져 있죠. 부작위로 한 정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부작위로서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거요. 넘어가 보시고요. 요거 하려고 이제 인과관계 객관적 기술이죠. 17조 조문이 있어요. 인과관계 객관적 기석은 거의 매년 나오는데 크게 안 나와요. 크게 안 나와. 상당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와요. 작년 문제도 그랬죠. 갑이 뭐 도끼를 들었는데 뭐 문제를 만든다면 갑자기 죽었다. 도끼 드는 행위가 이걸만 보시면 돼. 이것만. 여지껏 평가했던 건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을 포섭하는데 갑이 A 행위를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 제3의 행위가 개입된 거 이렇게 C라는 뭐 제3의 상황 뭐 이런 사실이라고 하죠. 사실이 개입됐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면 인과관계가 끊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3의 행위가 개입되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인과관계 있는 거 판단하는 건 갑이 이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보시면 그 쓰는 방법은 다양해요. 나오면 17조를 언급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알죠 여러분들. 인과관계 객관적 해석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학설들은 인과관계는 자연관찰적으로 그죠? 당대 최고 수준인 합법칙적 조건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인과관계는 판례에 다 섞어놓죠. 그래서 난 죽어도 학설처럼 적고 싶다라는 분들을 대비해서 뒤에도 적어놨는데 객관적 귀속 이론 있잖아요. 이게 위에서 그 18페이지에요. 합법적 조건관계 있으면 인과관계 웬만하면 다 인정. 객관적 귀속 관점에서 뭐 행위지배가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요. 사례풀이에서는 인과관계가 떨어지면 미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 1 봐봐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에 결합해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했다. 인과관계 있다.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되더라도 된다. 2번 요거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갑의 행위와 비의 사망 등 결과 사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 그 게재되면 결과 발생하는 그 제3자의 제3의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죠. 그 사실 상당히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요. 상당인과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상당성 판단의 기초로 넣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보통 넣으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잖아. 매끄럽게. 그러면 상당성 판단의 기초에 얘가 예상을 했으면 넣는 거고, 예상을 못했으면 빼는 거고, 빼면은 인과관계 다 끝장나게 안 되겠죠. 그죠? 네, 다. 그래서 보통 2번, 3번으로 사례를 포섭합니다. 다. 우리가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온 꼴이잖아, 이거. 한 2, 3년에 한 번씩 안 나오는 건데, 거의 나왔던 건 다 그냥 인과관계 인정력으로 판단하는 문제. 하여튼 여기 보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합법적 대체 이론도 한번 나왔죠. 합법적 대체 이론은 아예 사례에서 줍니다. 사례에서 이제 볼 거예요. 주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방지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뭐 이거는 그냥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가능성, 개연성은 거의 8, 90%잖아요. 그죠? 가능성은 한 6, 70%, 80% 이상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개연성이 높다. 좀 말이 안 돼요. 저희들이 쓸 때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10중 8구야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우리 서면을 쓸 때. 뭐 근데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가능성이 높으면 개연성인가? 뭐 이렇게. 어쨌든요. 주의임을 다했더라면 결과가 방지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합법적인 행위를 대체했을 때도 결과가 발생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 건데, 적법행위를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경우다.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 귀속 인정되겠죠, 이건. 그죠? 이거 적법행위했으면 100% 이건 안 나왔을 거야. 이러면 인과관계 인정. 그런데 적법행위를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 같아. 그게 어느 정도냐? 이 얘기예요. 이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죄추정설, 위험증대설이 있다라는 것만 하고, 판례는 이거 어떻게 적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 적어요. 행위자가 주의무를 다했더라도 동일한 결과 발생했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라고만 해주세요. 뒤에 지워도 돼요. 사례에서는 10중 8구 개연성 가능성 묻지 않아요. 않고 아예 사례에서는 결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내가 정상적인 운행을 했더라도 사고 났을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개연성 가능성이 너무 함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럼 그래도 난 농구 하나 따야지. 그럼 적법행위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결과 기속을 인정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피고인이 이기잖아요. 인디비오 프롤레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죄 추정설이 타당하다. 이게 라틴어를 쓰는 거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단 정확하게 적으세요. 단 정확하게. 적극 권장드려요, 이거. 민법일 수도 있잖아요. 뭐 데몬스트라티오, 오피시 지금 외우지도 못하겠는지. 방주의 인과관계인데 이것도 양념입니다. 그 최근 모국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방주행위 인과관계. 방주행위 인과관계가 나오면 보통 이런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야 잘 해라 하면서 칼을 준다는 거예요. 칼. 근데 실제 가가지고 총으로 죽여버려요. 이런 사안이 많이 주잖아요. 그랬을 때 방주행위도 인과관계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냥 인과적인 필요가 없다면 필요설에서도 합법 직접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기회를 증대했으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같은 사안에서도 도끼를 주고 살인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막상 총으로 죽였다. 인과관계 필요한데 순환용에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적 방조가 있기 때문에 학설만 나열해주고 판례만 외워주십시오. 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
다 필요 없어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뭐다?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방조행위에서 갑이 도끼를 준 행위, 이게 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냐?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기도된 방조와 처벌되는 방조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냥 들어봐 두세요. 정범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방조범 속성에 반하니까, 종속성에 반하니까 필요설이 타당하다. 방조범의 종속성에 미쳐갖고 필요설이 타당하고 기회증대설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범이 빌려준, 이게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니까 어떤 사례든 갑이 뭘 줬는데 그걸 가지고 방조행위 이용된 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실관계가 나오면 장황하게 적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은 이거 인과관계를 내가 알고 있어라는 걸 논해줘야 돼요. 그죠? 방조행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니 아니니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방조의 인과관계에서 필요설, 불효설이 있고 판례는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안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길게는 적었지만 정범이 종범이 빌려준 범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다른 범행 도구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인과관계 인정되는지 문제다. 인과관계를 꼭 적어주고요. 합법직적 조건설은 이런 경우에도 정범의사 강화시켰으니까 정신적 방조를 인정하고 기회증대설도 뭐 기회가 증대됐으니까 인정한다. 정신적 방조로. 그 다음에 그때 뒤에 부분만 전 기회가 없으니 이것만 적으면 돼요. 범행도구의 제공이 정범의 범죄에서 강화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정신적 방조가 인정된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과서처럼 얘기를 하자면 기회증대설에 의하더라도 종범의 범행도구 제공이 정범의 범죄에서 강화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신적 방조를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정신적 방조라는 이유만으로 방조범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 정범 범죄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답안을 볼 때 찾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과관계 있나? 판례에 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이런 단어가 들어가나? 뭐 기회증대설 학설이 어느 정도 언급됐나? 사안 포섭이 됐냐? 그러면 이 문제를 내면 다들 언급을 잘 안 하는 게 인과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걸 어떻게든 나한테 부각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알고 있다라는 거 쟁점. 그냥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한 3줄, 4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21페이지 가봐요. 객관적 귀속을 판단할 때 이건 학설에 따라서 판단한 거예요. 지배 가능성으로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고 이 행위를 행위자에게 객관적 규범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냐, 네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 이걸 물을 때 지배 불가능한 인과과정이나 지나치게 비유형적 인과과정, 제3자의 고의행위 같은 경우는 지배 가능하면 객관적 귀속인데 세계 유형처럼 지배 불가능한 거는 객관적 귀속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험을 창출했으면 귀속되겠지만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으면 행위반 가치가 결여돼서 가발성이 없다는 거야. 이건 그 객관식집으로 나올 수가 있어. 어렵게 알고 보면 되게 쉽죠. 위험은 창출됐는데 구체적 위험이 실현이 결여된 경우에는 결과반 가치 결여로 미수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창출 이론으로 행위반 가치가 결여되어 가발성이 없다. 뭔 소리지?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거꾸로 위험 창출 이론은 결과반 가치 결여로 미수 처리된다. 틀린 질문이잖아요.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 약방의 감초처럼 이론 문제를 내 교과서 너무 안 읽으니까 한 번씩 내줄까? 하면서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을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해서 정답을 가르는 문제면 알고 보면 그냥 맞추는 거고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라고요. 사례 풀이할 때 내가 이걸 꼭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거잖아요. 비유형적 인과관계요. 내지는 제3자 고의행위 기입인데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나왔을 때 객관적 기속 이론을 쓴다 그러면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되고 지배 가능성에 따라서 지나치게 비유형적 인과과정에 해당해서 객관적 기속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미수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규범 보호 목적 이론은 뭐 정확하게 정면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행위자가 위험 창출 실현했어도 해당 위험의 창출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당의 규범 보호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객관적 기속이 부정된다. 무슨 얘기냐?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고 있는데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해서 앞차를 충격을 가했어요. 이러면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고 난 도로교통법은 뒷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박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냥 앞차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라는 거지. 뒤에서 과속으로 들어받아가지고 앞에 차를 박는 것까지 예상해서 만든 그런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 보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우리는 그냥 판례에 따라 상당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객관적 기속이란 뭐 학설도 있는데 난 인과관계로 가겠다 이러면 돼요.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봤어요? 기대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합법적 대치 이론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직적 조건관계로서 인과관계 인정되고 그와 동시에 결과는 자기 의무 위반과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규범적 결과 기속도 가능하게 된다. 판례, 그냥 판례. 판례는 우리가 부작위범 나왔을 때 인과관계를 적어줘야 되겠다 하면 암기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서 사안의 경우 부작위 사망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겁니다. 언급은 해주시라는 거, 언급은. 자, 그리고 사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사례를 여기 해당하는 만큼 나가겠습니다.